국민 라디오 조상훈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자 아침 신문 일면들의 주요 기사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렸는데요. 동아일보가 관련해서 확정적인 보도를 가장 먼저 한 일주일도 넘은 것 같습니다. 했기 때문에 동아일보 기사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머뭇대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2대 주주 놓쳤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오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라고 하죠.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당초에 좀 일찍 결정했다면 우리가 중국에 이어서 2대 주주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좀 시간을 끌다가 3대 또는 4대 주주가 될 상황이라는 그런 분석을 동아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예, 호주나 인도가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하는군요. 예. 말씀드린 대로 동아일보가 기재부 관계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에 상주하는 기자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AIIB 가입할 거다, 이 기사는 가장 먼저 확정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네, 어제 저녁이었죠. 정부가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다는데, 이 기사가 오늘 주요 신문에 모두 일면 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중국 주도 AIIB 참여한다. 예,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오늘 중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 806조 원대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열렸고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건설사들에게 특히 그러겠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해외 건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나가서 비자금 조성해서 범죄에 저지르고 있어서 문제지요. 네, 국민일보도 결국 경제적 실익 선택, 정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중에 통보했다. 중앙일보는 오늘 중국에 통보하기로 했다는데 국민일보는 이미 중국에 통보했다고 썼고요. 중국이 우리 정부에 참여를 요청한 지 8개월 만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세부 조건에 관련해서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 중에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독일 여객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검찰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추락한 독일 여객기 부조종사가 자살 비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음성 녹음 장치를 분석해서 프랑스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나갔던 조종사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은 부조종사가 열지 않고 하강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일종의 자살 비행을 한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프랑스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역시 일면 톱기사는 정부의 AIIB 가입 결정입니다. 실리를 택했다고 서울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실었고요.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분이 6% 이상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한 50%를 확보해서 거의 결정권을 다 쥐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50% 미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중국이 밝힌 바 있고요. 어쨌든 우리 정부의 지분 목표는 6%입니다. 초기에 조성할 자금 규모가 한 1,000억 달러 된다고 하니까요. 6%면 대략 우리 정부가 한 60억 달러입니까? 예, 그 정도를 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역시 정부 AIIB 가입 결정 실리했겠다. 예,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예, 미국 외교가 얘기를 한 줄 세계일보가 썼는데
한국 입장 존중한다. 국무부 공보과장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선택을 한 그들 나라들의 결정이다. 예. 뭐 당연한 얘기지만 좀 속내는 썩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뉘앙스로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일보도 역시 같은 기사입니다. 결국 정부 AIIB 가입 결정 이런 얘기고요. 미중 갈등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게 뭐냐? 사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라고 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드는 좀 시간을 끌다가 미국 입장대로 주한미군에 배치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동아일보가 그런 제목을 한때 뽑았었죠. 경제는 중국에다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의 해구산 여기에 좀 의존하려는 게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가입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결국 경제적인 측면 우리나라의 최대 지금 무역국이니까요, 중국이. 경제는 이제 중국 쪽에 간 것 같고요. 안보. 그럼 사드는 결국은 미국 의사대로 하지 않을까. 다만 시기 조율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제 AIIB 참여는 일면 톱기사는 아니고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만 일면 톱기사는 세월호 얘기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예산 축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특위가 진실규명에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직 예산 축소하는 핵심 내용이 그 특별법에 한 120명 정도를 정원으로 정해놨는데 30명 정도 줄여라 이런 얘기를 정부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석태 특위위원장하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만났는데 결국 그 만남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도 당초에는 특위가 240억 원 정도를 책정했었는데 새누리당에서 이거 세금 도둑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2억 원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한 130억 원 정도로 감축하는 방안을 정부 쪽에서 흘리고 있다고 하니까 130억 원이면 당초 240억 원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 다가오는데 아직도 조직 예산 이것 가지고 정부가 특위를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대법원 긴급조치 발동 불법안이다. 독재 면죄부 이런 제목인데요.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구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어제 대법원이 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김효진 PD의 브리핑에서 좀 자세히 어떤 결정이었는지 어떤 판결이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비교적 많은 매체들이 영상 뉴스로 좀 다루긴 했지만은 이게 일면 톱으로 실린 신문은 조선일보가 유일합니다. 도쿄 한국문화원의 개환 방화 시도 이 기사고요. 25일 밤이었죠. 보조 출입구 벽에 이제 기름을 붓고 한 40대로 추정되는 그 마스크 쓴 괴한이었는데 불 붙이는 후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직원이 나와서 발견하고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일본 극우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게 일본 경찰이나 또 우리 외교가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모자나 마스크를 쓴 걸로 봐서 사전에 좀 준비한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네, 일면 주요 기사 짚어봤고요. 사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김효진 PD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한국일보 일면 사진 먼저 가보겠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어제 평양인민문화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요. 남한 간첩, 그러니까 북파됐다는 남한 간첩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을 한 가운데 그 당사자로 알려진 김국기 씨, 최춘길 씨, 실명인지는 알 수가 없겠죠. 이렇게 두 사람, 남한 측,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보인 그런 장면을 담은 사진입니다. 예. 이 사람들 양쪽으로 이 보위부 소속 군인들이겠죠? 예. 이렇게 지키고 서 있고요. 다소 초조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 앞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 내지는 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 바로 짧게 기사가 딸려 있는데요.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북한 당국이 어제 정탐과 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침입한 남한 주민 2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요, 반공화국 정탐 모략 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춘길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어제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김국기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2010년 북한 최고 지도부가 철도로 방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국가 테러 행위로서 가장 엄중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최춘길 씨. 이 사람도 국방 자료를 남한 측에 제공하고 간첩 사건 조작과 가짜 위조 달러 제공 등을 수행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진술을 했다는 얘기죠. 예. 예. 국가정보원이 그런 입장을 내놨죠.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인지부터 네. 좀 확인해 보겠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이 사람들이 남한,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예. 입장인 거죠. 현 단계에서는 이제 확인을 못 했는데 네. 확인해 보겠다고 하니까 뭐 얘기가 나오겠죠. 네. 자, 서울신문 일면 사진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이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어제 오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인근 소양호 상류의 강물이 말라서 바닥을 드러낸 그런 모습입니다. 예, 황토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황토빛도 아닌 것 같고, 예, 완전히 누렇게 말라있는 그런 강의 모습이네요. 구글 어스가 지난해에 촬영한 소양강댐의 저수율은 53%를 넘겼었다고 합니다. 저수율이 50%를 넘겼을 때 당시의 사진도 옆에 같이 실었는데 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그때하고 지금하고요. 소양강댐은 어제 수위가 157.29m로 마지노선인 저수위까지 7.3m밖에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요. 저수율은 역대 4번째로 낮은 30.5%에 그쳤다고 합니다. 예. 사진만으로 보면 물이 그냥 아예 없는 것 같네요. 예. 완전히 누런 빛입니다. 자, 나머지 신문들은 대부분 천안함 5주기 관련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다 소개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두 꼭지를 간추려봤습니다. 일단 경향신문 일면 사진입니다. 분향하는 박 대통령, 예, 이런 제목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헌화, 분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서 다시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천안함 5주기 소식을 다룬 사진 중에 이 사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천안함 5주기 여전한 고통이라는 제목인데 어제 이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사육용사 묘역에서 고 최정환 상사의 어머니가 이 조카 상사의 어머니와 조카 이하윤 군이 묘비를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 최정환 상사의 어머니와 조카 이하윤 군이 묘비를 닦고 있는 모습인데 이 조카로 보이는 이하윤 군은 이게 무슨 일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 어린 그런 아이인데 좀 웃음 띤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요. 같이 묘비를 닦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부가 이제 단독으로 네. 천안함 이 기념식, 추념식이겠죠. 네. 예, 이거 하는 거는 이제 5주기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이제 뭐 연평해전 이런 거 다 합해서 안보의 날을 지정해서 이제 함께 한다는데 유족들이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 기일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꾸느냐. 그렇죠. 한마디로 뭐 그런 얘기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뭐 정부에다가 한번 재고해달라 요청한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얘기가 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자, 사진기사 이 정도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3월 27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일면에 실은 신문이 9개 조간신문 중에 지금 2개입니다. 한겨레 경향신문인데요. 예. 경향신문이 일면 톱으로 다뤘죠? 그렇습니다. 예. 대다수의 언론은 일면에서는 그냥 외면을 했네요.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걸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판결의 취지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대법 긴급조치 발동 불법 아니다. 독재의 면죄부라는 제목입니다. 긴급조치는 위헌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구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판결이 어제 나온 겁니다. 대법원 3부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었네요. 어제 이 최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 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그러니까 항소심의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내려보냈습니다. 최 씨는요, 박 전 대통령 때인 1978년 6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남산으로 강제 연행돼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습니다. 20일 동안 중정에서 친구에게 유신체제 비판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최 씨는 2011년 4월 박 전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에 이릅니다. 1심은요,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반면 항소심 2심은 당시 대통령이 긴급조치 구호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발동한 것이다. 긴급조치 구호를 발동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정소속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1심의 판결을 항소심 고등법원이 뒤집고 최 씨 승소 판결을 뭐 일부 승소이겠지만은 내려준 거였겠죠. 대법원이 이 항소심 판결을 또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긴급조치의 내용이 사후에 위헌으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 배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요. 유신헌법에 의한 수사나 재판을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긴급조치 발동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대로라면 긴급조치에 관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위헌인데 예. 이걸 발동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예.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이런 거죠.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나도 긴급조치 한번 발동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대법원 판결대로 한다고 이 하면 판례를 말이죠. 휘두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예. 긴급조치 발동해도 나에겐 책임을 안 묻는구나. 긴급조치가 나쁜 건 맞았는데 발동한 행위는 문제 없다? 예. 위헌이라는 거 아닙니까? 위헌. 예.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고 한결의 신면으로 가가지고 관련된 분석을 조금 더 들여다보죠. 대법, 박정희 유신체제 면죄부 결정판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그러니까는 하급심으로 내려보내면서 과거사 배상의 길을 또다시 막은 셈이 됐죠.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를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시에 의한 불법 행위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승소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과거사 책임을 직접 묻는 첫 사안이 그토록 의미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끈 유신체제에 대한 면죄부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게 한결의 분석입니다. 예. 자, 이번 판결은요.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까지 사실상 전면 부인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긴급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다 보니 대법원 스스로 과거 입장을 번복하면서 무리한 논리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2010년과 2013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긴급조치 1호, 9호, 4호가 위헌,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죠. 당시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사법심사를 억제할 수 있으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조영선 변호사는요.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판결 취지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것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통치 행위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얘기여서 모순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태도에는 기본적으로 유신헌법은 합당하며 그에 근거한 통치 행위도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고 한겨레는 읽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시효 등 각종 민법상의 논리를 동원해서 배상 권리를 제한하고 있죠. 대법원의 이딴 과거사 퇴행 판결로 피해자들은 긴급조치로 인한 수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받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고문, 가혹행위 증거를 찾아내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예. 이 검찰의 전두환 불기소 논리와 닮았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죄는 미운데 사람을 이런 미워하지 말라. 판결 보더라도 국회가 예. 대법관을 얼마나 신중하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예. 임명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를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넘어왔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거치고
대충 하고 임명 동의해주면 이런 판결들이 잇따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어제 이 소식을 접하고 퍼뜩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 넘버3 기억하시죠? 예. 거기가 마동탁 검사였던가요? 최민식 씨가 연기한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야, 솔직히 죄가 무슨 죄냐? 그 죄를 지은 새끼들이 문제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뭐가 어쨌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판결 취지.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G2 그룹 오브 2 틈바구니에서 줄타기 하다가 경제적 실익 택했다. 그룹 오브 2는 미국과 중국이겠죠. AIIB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잔고를 거듭하던 우리 정부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에 가입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제 속보가 전해졌고 오프닝에서 짚어주신 대로 주요 언론이 모두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결심을 굳힌 건 이달 중순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이 속속 AIIB 가입 의사를 표명하면서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미국 눈치 보기에 매달리지 않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경제 이슈인 AIIB 가입 문제는 영내 안보 이슈인 사드와 분리해서 논의돼야 한다. 이런 논리도 설득력을 얻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AIIB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한국 정부는요.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물밑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경제적인 실익만 놓고 보면 우리에겐 AIIB 가입은 놓쳐서는 안 되는 더 없는 호재라고 합니다. AIIB는요,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사회 간접 자본 SOC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인프라 건설은 물론 전력,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시아 개발은행 ADB라고 원래 있죠. 이곳의 통계를 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시설 투자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에 달하는 노다지로 꼽힌다고 합니다. 국내 건설 경기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매력일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특히 AIIB를 통해 북한의 SOC 개발에도 자연스럽게 나설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리에게는 매력 포인트였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가입은 했지만 AIIB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최대한 발표 시기를 늦춰서 몸값을 높인 뒤에 부총재 지위나 중국의 비토권 행사 금지 원칙, 최소 6% 이상의 지분 등을 요구해왔지만 결국 이 같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우선 참여 결정만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몇 개가 될지 모르는 부총재 자리 중 하나를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뜻대로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지분도요.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 6에서 10% 수준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만 이 역시도 두고 봐야 할 일이겠죠. 예. 시간을 늦추다가 더 영향력 있는 지위를 놓치고 그저 참여만 하게 됐다는 오프닝에서 언급해 주신 동아일보의 지적,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일보 관련 기사 한 꼭지 더 보겠습니다. 3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창립 회원국 35개국 전망 현실화할 듯이라는 AIIB 관련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결정을 하면서 AIIB에 참여한 나라는 3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AIIB 임시 사무국 사무국장을 맡은 진리춘이 지난 22일 중국 발전 고위 포럼에 참석해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 창립 회원국이 35개국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곧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주요국의 AIIB 가입을 막으려 했던 미국의 시도는요. 영국이 지난 12일 참여를 깜짝 선언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영국의 참여 선언 직후
영국이 중국의 협력적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이 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이 잇따라 AIIB 참가 의사를 밝히자 미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고 합니다. 엊그제에는 그동안 한국, 일본과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기존 국제기구의 위축을 이유로 AIIB 출범에 반대해왔던 호주까지도 참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아직 참가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본까지 만약에 참가를 하면은 더욱더 의미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일단 세계 경제의 축이 예.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점점 옮겨가는 예. 그런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가입 의사를 밝혔으니까요. 예. 뭐 지금까지 군사 패권, 안보 패권을 중심으로 그룹 오브 투 간의 경쟁이 가시화됐다면 이젠 금융 패권을 둘러싼 각축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국내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 정부 어느 세월에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세월호 피해자 배상과 보상, 지원 등의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를 심의할 위원회나 심사 기준조차 준비되지 않아서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요,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규제 및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오는 29일부터 인적, 물적 피해 배상과 보상, 생활지원금 등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2달이 다 되도록 두 위원회의 조직 구성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요, 국무총리실에서 배상 보상 심의위원 14명의 위촉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위촉 통보가 오면 해수부는 오는 31일 첫 회의를 열어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지원, 추모위도 꾸려지지 못했습니다. 이 위원회를 지원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이 아직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죠. 김우남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소방호스를 몸에 묻고 20여 명을 구조해낸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가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참사의 책임을 느낀다면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김동수 씨는 우리 국민라디오 서영석 타임스를 통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목소리를 들려주신 일도 있는데 그 직후에 지금의 현실에 좌절해서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세월호 문제. 예, 한겨레 일면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네. 지금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예산 문제 때문에 예. 그 특위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글쎄요, 이 피해자 배보상 문제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유가족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진상조사고요. 예. 또 세월호 인양 문제 그렇죠. 아닙니까? 어제 조계종 그 노동위원회 승려들이었죠. 그 오체투지. 예. 예.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면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예.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뭐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가급적이면 이 진상조사 좀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무력화시키고. 줄여서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유족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13면에 실렸는데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더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만남을 구걸하지 않겠다. 이젠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호소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명선 대표는요,
정부의 무성의하고 지지부진한 진상규명 노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자가 엊그제 경기도 안산에서 전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고요. 자, 전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내왔지만 어렵게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아직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담하기만 하다.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일부에서 대통령을 만나 유가족들의 바람을 호소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 여러분을 찾아다니는 게 더 낫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전 대표는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정상적 활동조차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별다른 준비 없이 선체 인양 계획 발표 등 정치적 행동을 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이런 우려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로지 국민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농성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 강경한 방식으로의 태도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국민에 호소하고 싶다는 그런 말이겠죠. 예. 정부와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국회 앞 농성도 풀었고요. 예. 그 청와대 앞에서도 그 청운동 주민센터 앞이었죠. 예.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다시 이제 농성 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죠. 지금 며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세월호를 둘러싼 작업은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스톱인 거죠. 예. 특별조사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와가지고 정보질이나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사면으로 가 보겠습니다. 최경환 국무위원 1위, 빚부자 박원순 지자체장 꼴찌 이런 제목인데, 예, 뭐 고위 관료들, 강료들 또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 재산 집계한 그런 내용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거듭된 경기 침체에도 중앙정부 고위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시도 교육감 이런 사람들의 평균 재산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뿐 아니라 민간 재력가의 공직 합류도 큰 몫을 했다고 하는군요.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재산을 집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집계를 해보니까 고위공무원의 평균 재산은 12억 9,2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9,400만 원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자, 재산이 가장 많은 강료는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네요. 작년보다 1억 8천, 그러니까 그 전년 조사한 전년도보다 1억 8천여만 원이 더 늘어난 47억 7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예. 기획재정부 장관 이것도 경제부총리인데 예.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이끄는 수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돈 많은 분이 뭐 서민, 전세난 이런 정책이 나올 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재산이 한 50억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없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빚 더 내가지고 집 사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겠죠.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올해 현재 시점에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보다 최경환 총리의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 정도 더 늘었다는 것이었고요. 아까 조금 설명이 미진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총리 장관급 재산 총액 현황 표가 나와 있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네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32억이나 있습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이병기 원장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할 때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26억 9천만 원, 30억 있고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36억 정도 재산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 재산이 무려 44억인데 국민권익위원장은 그 상징성을 고려해서
좀 재산이 좀 적은 사람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돈 많네요. 24억 7천만 원 정도 신고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교육감들도 살펴봤습니다. 3년 연속 수억 원의 재산 감소 행진을 벌여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에는 107만 원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폭이 107만 원 정도 줄었다는 얘기겠죠. 총 재산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였고요. 6억 8,400만 원 마이너스인 겁니다. 예, 7억 원 가까이니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빚만 있는 겁니다. 예. 홍준표 경남도지사, 예, 지난해보다 2억 7천만 원이나 늘어난 29억 4천만 원 정도를 총재산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예, 2억 7천 늘었다고 하고요. 예. 자, 광역단체장 재산 증감 표가 있는데 서병수 부산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입니다. 31억 7천만 원 정도 신고했고 권선택 대전시장도 많네요. 36억. 예, 대체로 이렇습니다. 광역단체장 중에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가장 많습니다. 네. 68억 원 넘는 재산을 신고했고요. 그렇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사람들이 한 7, 8억 정도를 신고해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빼면은 좀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고위 강료 중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돈이 제일 많답니다. 경향신문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이 요 며칠 화제가 된 안심전환 대출에 대해서 한마디 세게 한 모양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면서 가계빚 개선한다? 흥분제와 안정제 섞어서 처방한 격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한다면서 한편으론 빚내서 집 사라는 건 흥분제하고 안정제를 섞어서 처방하는 격이라는 건데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어제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정책 목적이 불분명하고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대증적 처방이라면서 대출이 원금을 분할 상환할 능력이 있는 중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고 가계부채 문제 개선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동걸 전 원장은요. 블로그에 올린 글하고 또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몇 대목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걸 전 원장의 말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는 취지는 이해한다. 문제는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 분할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가 하는 점, 그리고 안심전환대출의 정책 디자인과 집행 방식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첫째, 수혜 대상이 잘못됐다. 지금처럼 거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실시한다면 선착순 방식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다. 혜택을 받을 대출자가 한정돼 있다면 가장 필요한 가계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저소득 한계 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겠고요. 둘째로 꼽은 건 대출을 원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많이 전환시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고 가계의 부담 능력에 맞춰서 서서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우 이자만 갚는 저소득 한계 가계의 경우 원금을 분할 상환토록 하면 연체만 느릴 뿐이라는 것이죠.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보다 안전한 편이고 은행권 대출이 비은행권보다 안전한 편이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부실화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덜 안심되는 가계부채를 먼저 구조 개선해서 더 안심되게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중적 행태도 문제라고 합니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한다.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만든다면서 한편으로는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동걸 전 원장의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예. 이런 정책 펴야 고위공직자들 또 다음에 재산 신고할 때 재산이 늘어나는 모양이죠. 그런가 봅니다.
자, 이 언론계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한겨레가 중요하게 짚고 있는데 7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편집권 독립 놓고 노사 갈등 고조라는 제목입니다. 자, 최근 사장이 바뀐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서 편집권 독립을 놓고 노사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박노황 신임 사장이요, 편집권 독립 보장을 위해 연합뉴스에서 시행해온 편집 총국장의 임면 동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박노황 사장은 지난 25일 엊그제 취임사에서요,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편집 총국장제와 같은 불합리한 요소들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취임 전에도 전국 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 쪽을 만나서 노조가 편집 총국장 인사에 참여해서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한 임면 동의 제도는 인사권, 경영권 침해라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의 편집 총국장 자리는요, 보도 부문을 총괄하는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직책인데 사장이 지명을 하면 노동조합원 3분의 2가 투표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과반이 동의해야 최종 임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는 1989년부터 편집국장에 대한 임면 동의 제도를 시행해 왔고요. 1999년부터 이를 단체 협약에 명시했습니다. 1년의 연합뉴스 보도를 둘러싸고 불공정 보도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2012년 노조가 공정 보도를 요구하면서 103일 동안 파업을 벌인 결과 지금과 같은 편집 총국장 체제가 만들어졌죠. 노조는 엊그제 발행한 노보에서요, 신임 경영진이 편집권 독립의 상징인 편집 총국장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를 지켜나가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게 단체 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 쪽에서는 이거 단체 협약 조항에서 빼겠다. 예. 뭐 이런 얘기겠지요. 그걸 그냥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 노사 간에 어쨌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노조가 뭐 총력 투쟁에 나선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6년이나 된 제도인데. 네. 없앤다. 예. 글쎄요. 사내 구성원들의 뭐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제도권 대다수 언론이 기사를 제공받아가지고 받아 쓰는 매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연합뉴스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문제 얘기도 많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 좀 지켜보면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8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거세지는 홍준표 논란, 새누리 의원들 한숨만, 이런 제목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홍준표 변수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전격적인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경남 지역은 물론 수도권 의원들까지 비판 여론의 여파가 내년 총선에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한 경기 지역 의원은요, 어제 한국일보 기자에게 요즘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10종 8구는 홍 지사 얘기다. 무상급식을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여전히 혀를 찬다, 이렇게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경남 지역에서는요,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비판이 행동으로 가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시, 거제시, 김해시, 통영시, 함안군, 하동군 등 각지에서 학부모들이 등교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등교 거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도 새누리당을 난감하게 하고 있는데 TNS가 22일에서 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찬반 여론을 물었더니 반대가 50.7%로 찬성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반대 여론은 특히 2040 세대에서 컸는데 20대와 30대는 각각 59.4, 61.0이었고요. 40대는 63.9%나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 지사의 면담 이후 무상급식 문제가 전국적인 쟁점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홍 지사의 해외 골프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해석이 많다고 합니다. 예. 예. 경남도지사 하겠다고 나섰을 때, 예. 그 지방에 내려가서 그냥 조용히 도백하면서, 예. 지방 정치 하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역시 경남에 하면서 중앙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네요. 예. 새누리당 안에서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좀 짜증난다 이런 반응이겠죠. 왜 그랬냐. 자,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정현, 난 광주 시민이 버린 쓰레기. 이런 워딩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요. 광주 시민들이 이정현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탈탈 털어가지고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시키고 배려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어제 광주 중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4.29 보궐선거 필승 결의대회에서 광주 사람들도 이제 사람 보는 눈을 좀 가져라. 이런 말과 함께 앞서 전해드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광주 계신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현 최고위원이 사람 보는 눈 좀 가지라고 하십니다. 예. 가지시라고 합니다. 예. 자, 이정현 최고위원은 광주에서 1995년 시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7, 19대 총선까지 나서서 모두 고배를 마셨죠. 이후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지역구를 전남 순천 곡성으로 바꿔서 전남 지역 유일한 여당 의원이 됐습니다. 예, 순천 곡성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네요. 네. 이정현 최고위원의 말대로 한다면. 그렇죠. 자, 이정현 최고위원의 어제 발언은 이 지역민을 향한 일종의 분풀이 성격이 짙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야당 잠룡들은 모두 영남 출신이라는 등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도 쏟아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이라는 게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김두관 모두 PK다. 호남 출신은 어딨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본인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 예. 아니,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으로요. 예. 예. 그래서 호남 출신이 없다는 거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다 PK 이쪽이니까 한번 예. 붙어보면 네. 사람 보는 눈 광주 시민들은 없으니까 네. 다른 지역 분들이 사람 보는 눈을 발휘하면 네. 눈을 뜨면 본인이 대권을 거머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광주에 가서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광주시당에서 새누리당. 예. 근데 이정현 최고위원이 새정치연합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라면서 열거를 했는데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여기까지 좋은데 김두관 전 경남지사 거론됩니까?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순천 곡성 또 나오겠죠? 당연히 이정현 나오겠죠. 최고위원이. 근데 예. 저는 권합니다. 광주 광산을로 가서 광산을 광주 시민들의 눈을 다시 한번 예. 시험해 보시고 권은희 의원과 한번 맞대결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괜찮은 매치업입니다. 예. 광주 시민 여러분, 보는 눈을 사람 이번에도 저를 키우라고 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라고 한번 네.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를 마지막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17면 경제면 기사인데 최저시급 5,580원 당연한 얘기인데 광고상 받으니 좋으면서도 씁쓸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기분이 좋으면서도 씁쓸하더라.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 몰랐다. 무슨 얘기냐면요. 최저시급 5,580원, 야간 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사실을 한 달여 만에 온 국민에게 퍼뜨린 알바몬 광고 제작자들, 이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고에 성공해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고 하는군요. 지난 25일 만난 이 광고 제작 업체죠. 메이트 커뮤니케이션즈의 서동욱 제작국장과 김희철 기획국장. 당연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탓에 그저 사실을 알렸을 뿐인 우리 광고가 큰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얘기와 함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요. 네. 지난번에 한번 모든 신문들의 일면에 고용노동부 광고 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장글에, 예. 위생의 장글에 임시완 씨가 나왔는데, 예.
드라마하고는 달리 왜 이런 광고에 나왔냐 지금 논란이 좀 뜨겁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 거기 그 광고에 기용을 한 정부가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참 드라마는 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상훈이었고요. 예, 김효진 PD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